소문이 낙양성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고작 사흘이면 좋겠다. 8년 무간에 원의 영역을 다루는 20대의 초반의 앳된 검객 둘이 나타났다. 심지어 무관주 진도가 마당으로 직접 나서서 상대했다더라. 지금껏 낙양성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검이었다. 사람의 입을 탄 소문이란 을에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기 마련이다. 나흘째가 되자 진도 무관주가 그 젊은 검객에게 2번이나 무릎을 꿇었다는 헛소문이 돌았고, 닷새째가 되자 저작거리 주점에서는 사용되는 자가 검을 뽑지도 않고 진도를 단숨에 쓰러뜨렸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시끌벅적한 주점 구석 자리, 그 부풀려진 무용담을 귀등으로 듣고 있던 칠성이 어이가 없다는 듯 하운의 소매를 슬쩍 잡아당겼다. 사형, 방금 저 소리 들었어요? 사형이 아예 진도 무관주님을 기절시켜버렸다는데요. 나도 듣고 있었다. 저렇게 떠드는데 듣고만 계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크게 신경 쓸 것 없어. 아니, 당장 우리 이야기인데 어떻게 신경이 안 쓰여요. 당사자잖아요.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이란 게 원래 이리저리 살이 붙기 마련이니까. 칠성이 주점 안을 쓱 둘러보자 사람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저마다 허풍을 섞어 남의 이야기를 안주 삼고 있었다. 이게 우리한테 득이 되는 건지 독이 되는 건지 통 모르겠네요. 하운이 묵묵히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설무 어르신께서도 소문이 퍼지는 것 자체는 나쁠 게 없다고 하셨잖느냐. 이렇게까지 터무니없이 부풀려질 줄 미리 알고 하신 말씀일까요? 강호에서 소문이 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도 오겠지만 피하고 싶은 것들까지 우리 함께 꼬이는 법이지. 피하고 싶은 게 뭔지는 딱 알 것 같아서요. 흑마교 놈들이지. 맞아요. 하운이 다시 젓가락을 들고 덤덤히 밥을 떠먹으며 칠성을 안심시키듯 툭 던졌다. 찾아오면 그때 가서 뵈면 그만이야. 엿새째 아침 하운이 객잔 마당에서 홀로 수련을 하고 있을 때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내 점소이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손님,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요. 어디서 왔다고 하던가. 청운문에서 왔다고 하십니다. 하운이 쥐고 있던 목검을 천천히 내리며 수련을 멈추고 방으로 올라갔다. 문 앞에는 칠성이 먼저 나와 서 있었는데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다. 차마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건네지 못한 채 문고리만 쥐고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운이 다가가 칠성의 어깨를 가볍게 짚으며 물었다. 사제, 무슨 일인데 표정이 그래? 아래에 온 손님이 청운문 사람이래요. 나도 방금 들었어. 사형, 혹시 그거 기억해요? 칠성이 주변을 힐끗 살피더니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청운문 사람이었잖아요. 하운의 고개가 돌아가 칠성을 향했다. 흑영님이? 네, 맞아요. 청운문의 외문 제자였다고 예전에 무영씨가 살짝 말해줬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복도 저 끝에는 청운문에서 온객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하운이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일단 들어오시라고 해라. 정말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좀 마음에 걸려서요. 직접 만나봐야 알지. 방으로 들어선 이는 20대 후반의 여인으로 소매 끝에 청운문의 문양이 수놓아진 정갈한 베개 차림이었다. 단정한 이목구비에 깊고 고요한 눈빛, 감정을 쉽사리 드러내지 않을 듯한 차분한 기운을 품은 사람이었다. 여인이 두 사람을 마주하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청운문 외문 제자 소란이라 합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결례를 양해해 주십시오. 하운이 담담히 자리를 권했다. 일단 자리에 편히 앉으시지요. 세 사람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자 소란의 깊은 눈이 두 사람을 향했다. 8년 무관에서 있었던 대련 이야기는 익히 들었습니다. 작금의 낙양성 안에서 그만한 검을 다루는 분들은 보기 힘듭니다. 하운이 곧바로 본론을 짚었다. 분명한 용건이 있으셔서 찾아오셨을 텐데요. 소란이 하운과 시선을 맞췄다. 단도직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먼저 두 분을 찾아보라 명하셨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재 청문 외곽에 흑마교의 첩자가 붙어 있습니다. 확실히 꼬리를 잡은 자가 하나, 의심되어 확인 중인 자가 둘입니다. 내부의 인력만으로는 은밀한 추적이 어려워서 외부에서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는 무인이 필요합니다. 하운이 덤덤히 받았다. 저희가 그 역할을 맡아주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저희를 찾으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란이 아주 잠깐 머뭇거렸다가 줄곧 고요하던 그녀의 눈빛에 처음으로 미세한 감정의 파동이 일었다.
20년 전에 청운문을 떠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와 같은 외문 제자였습니다. 이름은 흑영.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칠성의 몸이 굳어버렸고 소란의 시선이 그런 칠성에게 닿았다. 혹시 그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칠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소란의 눈이 흔들리는 칠성에게 가만히 머물렀다. 과거 흑영님에게 자식이 하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낙양성 저작거리 어딘가에 숨어 살았다고. 칠성이 탁자 위로 천천히 손을 올려놓았다. 칠성이 주먹을 꽉 쥔 채 짓눌린 목소리로 조용히 내뱉었다. 그분이 바로 제 아버지십니다. 소란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잠시 그 자세로 멈춰 있던 그녀가 이윽고 고개를 들었다. 역시 그러셨군요. 제가 그 아들이란 걸 어떻게 단번에 아셨습니까? 제가 막 입문했을 때 배웠는데 인상이 깊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흑영님과 얼굴이 몹시 닮으셨습니다. 과거 흑영님이 청운문에 머무실 때 동문수학하며 가장 가까이 지내셨던 분이 바로 제 스승님이십니다. 스승님께서 저작거리에 도는 두 분의 소문을 들으시고는 제게 서찰을 들려보내셨습니다. 칠성이 뚫어지게 소란을 응시했다. 아버지가 청운문을 왜 떠나셨는지 아십니까? 소란이 잠깐 말문이 막힌 듯 멈칫했다. 흑마교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본래 흑마교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항상 차분하던 소란의 깊은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알고 있습니다. 청운문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인 겁니까? 흑영님께서 직접 밝히셨습니다. 입문하시기 전에 단 하나도 숨기지 않으셨어요. 칠성은 그 말을 묵묵히 듣다 그의 시선이 탁자 위로 천천히 떨어졌다. 그런데도 받아주셨습니까? 스승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겠다고요. 방 안에 먹먹한 무게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하운이 그 무거운 공기를 느끼며 소란에게 물었다. 흑영님이 청운문을 떠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0년 전의 일입니다. 흑마교 쪽의 추적이 다시 시작되었거든요. 청운문에 행여 화가 미칠까 두려워 스스로 문파를 나가셨습니다. 칠성이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절 데리고 낙양성 저작거리 구석으로 숨으셨던 거군요. 그렇겠지요. 그리고 3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소라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칠성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낙양성의 아침거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 스승님이란 분은 아직 살아 계십니까? 예, 살아 계십니다. 혹시 흑영의 자식을 찾아오라 명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저 두 분을 찾아가 청운문의 상황을 전하고 첩자 추적을 부탁해라 하셨을 뿐입니다. 칠성이 다시 소란을 보았다. 정말 그것뿐이었습니까? 소란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빛은 달랐다. 분명 무언가 할 말이 더 남은 듯 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애틋함이 깊게 서려 있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하운이 짚어냈다. 아직 못다 하신 말씀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소란의 시선이 하운을 거쳐 칠성에게로 향했고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스승님께서는 평소에도 흑영님의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술잔을 기울이실 때면 꼭 그분을 그리워하셨지요. 홀로 남겨졌을 그 피덩이 같은 자식이 지금쯤 어찌 살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칠성이 그 따뜻한 말을 가만히 삼켰다. 살아있다고 전해주십시오. 예, 그리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칠성이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엷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아주 잘 자랐다고도요. 소란이 식어가는 찻잔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감싸 쥐었다. 부탁드린 일이 무리한 요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부 일에 외부분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도리상 옳지 않을 수도 있지요. 하운이 곧바로 핵심을 찔렀다. 흑마교 첩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확실한 자는 하나입니다. 청운문 외곽 인근 객잔의 상인으로 위장에 묻고 있지요. 저희 쪽 사람이 벌써 열흘째 은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둘은? 심증만 있을 뿐 아직 확증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운이 소란을 빤히 응시했다. 설무 어르신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항상 차분하던 소란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다. 설무 어르신을 아십니까? 얼마 전 뵌 적이 있습니다. 소란이 놀란 기색을 거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르신과는 본문 쪽에서 따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운이 고개를 돌려 칠성을 고자 칠성 역시 하운과 시선을 맞췄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한 박자의 침묵이 스치고 지나갔다.
하겠습니다. 칠성이 망설임 없이 먼저 입을 열고 하운이 그 단단한 목소리를 이어받았다. 움직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서기 전에 설무 어르신 쪽과 먼저 확실하게 정보와 동선을 맞춰주십시오. 소란이 안도한 듯 두 사람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소란이 방을 나섰고 복도를 울리던 발소리가 계단을 따라 멀어지더니 이내 완전히 사라졌다. 칠성이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자 고택잔 문을 나서는 소란의 모습이 보였다. 정갈한 배기가 분주한 골목 사람들 사이로 금세 섞여 들어갔다. 하우는 등 뒤에서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이윽고 칠성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숨기지 않으셨대요. 청운문에 들어가실 때. 그래, 나도 다 들었다. 그냥 다 말씀하셨대요. 본인이 흑마교 사람이었다고. 어려운 과거를 다 털어놓으셨던 모양이구나.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인 줄은. 하운이 다가가 칠성의 곁에 서며 창가에 기대었고 아침을 맞은 골목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칠성이 담담히 말을 이었다. 어릴 때 아버지는 참 조용한 분이었어요. 늘 말이 없으셨죠. 그저 밥 차려주시고 잠드는 거 지켜봐 주시고 그게 다였어요. 밖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랐고 굳이 물어볼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때 넌 고작 7살이었잖아. 그래도 후회가 남네요. 칠성이 창틀을 손으로 꽉 짚었다. 한 번쯤은 물어볼 걸 그랬나 싶어요. 그때는 그냥 내 아버지니까 곁에 있는 게 당연한 줄만 알았지만요. 하우는 아무 말도 얹지 않았다. 칠성이 골목 아래를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불쑥 중얼거렸다. 아까는 아주 잘 자랐다고 전해달라 했는데 사실 제가 진짜 잘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아주 훌륭하게 잘 자랐어. 칠성이 고개를 돌려 하운을 보았다. 사형이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내가 10년 내내 내 옆에서 똑똑히 봤으니까. 칠성이 가만히 그 짧고 단단한 대답을 곱씹었다. 위로해줘서 고마워요, 사형. 새삼스럽게 뭘 그래. 칠성이 미련을 털어내듯 창가에서 물러섰다. 이제 움직여야죠. 설무 어르신한테 먼저 가봐야겠어요. 그래, 어서 가자. 화생당의 뒷문은 이른 오전임에도 열려 있었다. 설무는 두 사람을 확인하자마자 말없이 안으로 들였다. 비좁은 뒷방에 마주 앉기가 무섭게 하운이 본론을 꺼냈다. 청문에서 사람이 찾아왔었습니다. 소란 말이군. 아십니까? 이미 그쪽에서 전갈이 왔다. 오늘 설무는 평소처럼 벽에 걸린 지도 앞에 서지 않고 탁자에 바짝 다가앉아 두 사람을 직시했다. 일각을 다투는 듯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한 자세였다. 소란이 무엇라 하더냐. 청문 외곽에 잠입한 첩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체가 확인된 자가 하나, 의심되어 확인 중인 자가 둘이라고요. 확인된 놈 하나는 나도 이미 파악하고 있다. 청운문 동쪽 대로 끝자락에 위치한 객잔 묵공루다. 하운이 소란의 말을 떠올리며 덧붙였다. 상인으로 위장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은 왕철. 낙양성 바닥에서 쓰는 가명일 테고 진짜 이름은 모른다. 놈은 열흘이 넘도록 같은 방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지. 대신 그 방을 은밀히 드나드는 끈아풀들이 있다. 칠성이 눈을 빛내며 물었다. 얼마나 자주요? 사흘에 한 번꼴로 2~3명이 접선한다. 각자 시차를 두고 따로 들어갔다가 따로 빠져나오지. 평범한 상인의 거래라 보기엔 명백히 수상한 움직임이다. 설무가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치자 묵공루 인근의 지형과 골목 구조가 세밀하게 그려진 약도였다. 객잔 옆으로 후미진 좁은 골목이 하나 나 있다. 그 뒤쪽으로는 버려진 빈 창고가 있고 접선하는 놈들 중 하나가 그 창고를 은신처로 쓰는 것 같더군. 하운이 약도를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물었다. 그럼 아직 확인 중이라는 나머지 둘은 누굽니까? 하나는 청문 근처 약재상의 점원이다. 흑마교의 연락책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아직 물증이 없다. 다른 하나는요. 설무의 말이 잠깐 멈추었다. 청문 내부에 있다. 좁은 방 안에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칠성이 미간을 찌푸렸다. 진짜 첩자가 문파 내부에 숨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디까지나 심증이다. 확실한 꼬리를 밟기 전이지. 내부에 쥐새끼가 있으니 청문 쪽에서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거다. 설무가 두 사람을 번갈아 직시했다. 묵공루의 왕처를 먼저 사냥한다. 중간 연락망이 끊기면 초조해진 내부 첩자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다. 흔들리면 움직일 테고 움직이면 꼬리를 잡을 수 있지.
하온이 낮게 물었다. 단순히 쫓아내는 겁니까? 안면 사로잡는 겁니까? 반드시 산채로 생포해야 한다. 그놈의 입을 열어야만 나머지 둘의 정체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으니까. 저희가 객잔 안으로 직접 들이치길 원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은밀히 망을 보다가 드나드는 끈앞풀들을 추적해라. 놈들이 객잔 밖으로 기어나오는 찰나를 노리면 된다. 설무가 약도를 하온의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아마 오늘 오후쯤 놈들이 다시 접선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드나든 지 이틀이 지났으니까. 하온이 약도를 받아들고는 복잡한 골목의 동선을 머릿속에 완전히 새겨 넣었다. 칠성이 날카롭게 덧붙였다. 우리 말고 현장에서 움직이는 자가 더 있습니까? 청문 쪽에서 파견한 감시조 2명이 따로 주변을 지키고 있다. 허나 흑마교 놈들과 정면으로 맞붙게 되면 필시 무력에서 밀리겠지. 그래서 진짜 무력을 쓸 저희가 필요한 거였군요. 설무가 긍정의 의미로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형제는 화생당을 나와 묵공루로 향했다. 묵공루는 청문 동쪽 대로의 끄트머리에 자리하고 있는 낡은 간판이 매달린 2층짜리 자그마한 객잔. 오가는 손님의 발길이 뜸에 파리만 날리는 모양새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수상했다. 낙양성에서도 손꼽히는 거대 문파인 청운문 인근 요지에서 장사가 안 될 까닭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온과 칠성은 객잔 맞은편 비좁은 골목 입구에 섰다. 깊게 눌러쓴 삿갓의 허름한 무명옷. 영락없는 짐꾼의 행색으로 모두 설무가 미리 안배해둔 위장이었다. 칠성이 삿갓 아래로 객잔 정면을 예리하게 훑으며 속삭였다. 2층 3번째 창문, 두꺼운 포장막이 쳐져 있어요. 사제, 나도 보고 있어. 아침부터 계속 저 상태였을 겁니다. 하온이 주변 골목의 기류를 가만히 읽어냈다. 끊임없는 인파, 청운문 주변은 각지에서 몰려든 상인과 무인들이 복잡하게 뒤엉키는 곳이었다. 짐꾼 행색의 두 사람이 골목 어귀에 우두커니 서 있어도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렇게 2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객잔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칠성이 지루한 듯 짝다리를 짚으며 투덜거렸다. 설무 어르신이 오늘 오후쯤이라 하셨으니 아직 여유는 있겠죠? 아직 조금 더 지나야 해. 진짜 이렇게 죽어라 기다리는 게 칼 섞고 싸우는 것보다 100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제, 강호 일이라는 게 원래 기다림의 연속인 거다. 형주에서 표행할 때도 그렇긴 했어요. 산적 놈들 튀어나오기 전까지는 종일 걷기만 했으니까. 검을 뽑고 싸우는 찰나보다 검을 쥐고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긴 법이지. 사형은 어릴 때부터 참 이런 거 잘 참아요. 습관이니까. 칠성이 피식 웃음을 흘렸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객잔 정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평범한 상인 차림의 중년 사내로 거무스름한 두루마기에 묵직한 짐 보따리 하나를 든 채였다. 걸음걸이가 제법 빨라 문을 나서면서 주변을 슬쩍 후든 시선이 매끄러웠으나 억지로 자연스러운 척 연기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칠성이 목소리를 바짝 낮췄다. 저놈입니까? 저놈은 아니야. 하온의 시선이 사내의 보따리에 꽂혔다. 첩자가 아닐까요? 아닌 것 같아. 짐이 있잖아. 칠성이 단박에 뜻을 알아차렸다. 은밀히 드나드는 흑마교의 연락책이라면 몸이 가벼워야 했고 저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닌다는 건 그저 분위기에 겁을 먹은 진짜 상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중년 사내는 쟁걸음으로 인파가 몰린 골목 너머로 사라졌다. 다시 지루한 잠복이 이어졌다. 오시가 지나고 어느덧 해가 기우는 미시로 접어들 무렵이었다. 2층 3번째 창문을 가리고 있던 포장막이 미세하게 들썩였다. 아주 찰나였지만 분명 안쪽에서 바깥 동태를 살피는 은밀한 움직임이었다. 하온의 눈빛이 번뜩였다. 움직인다. 칠성이 삿갓을 고쳤으며 자세를 낮췄다. 이제 내려오겠네요. 잠깐 기다려봐. 하온이 조용히 눈을 감고 귀원신법의 기운을 얇게 펼쳐냈다. 시끄러운 골목의 소음을 뚫고 객잔 2층 내부의 기척이 선명하게 하온의 감각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누군가 은밀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밟고 내려오고 있었다. 하온이 나지막이 선언했다. 지금 나온다. 굳게 닫혀있던 정문이 열리자 30대 초반의 사내가 나왔다. 훤칠한 키에 창백한 얼굴, 가늘게 찢어진 예리한 눈매. 양손에는 아무런 짐도 들려있지 않았고 발걸음은 놀라울 만큼 빠르고 기척이 없었다. 하온이 칠성에게 가볍게 눈짓하자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골목을 빠져나와 붐비는 인파 속으로 섞여들었다. 은밀하게 사내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사내는 인파가 많은 대로를 따라 걸었고 겉보기엔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가끔씩 불규칙하게 방향을 트는 치밀한 패턴이 있었다. 좌로 꺾고 직진하다가 다시 우로 돌아가는 식. 전형적으로 뒤따르는 미행을 따돌리기 위한 동선이었다. 칠성이 속으로 사내의 움직임을 셌다. 네 번째 방향 전환. 어느 쪽으로 빠질 것 같아요? 하온이 머릿속에 담아둔 앞 골목의 구조를 떠올리며 짧게 답했다. 이쪽이야 사제. 두 사람은 반블록을 가로질러 먼저 움직였다. 사내가 빠져나올 골목 하나를 앞질러 퇴로를 차단하는 위치를 잡았다. 이윽고 사내가 어둑한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정면에 조용히 버티고 선하온과 정통으로 눈이 마주치자 사내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딱 한 박자 뒤 칠성이 사내의 등 뒤쪽 골목 입구를 막아섰다. 순식간에 앞뒤가 완벽히 막혔다. 사내가 빠르게 주변을 훑었다. 좌측은 높은 담장, 우측은 막힌 벽. 도주로가 없었고 반사적으로 그의 손이 품속을 향해 꿈틀거렸다. 하온이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멈추고 손머리 위로 올려라. 사내의 손이 품 근처에서 멎었다. 가늘어진 사내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굴러가며 계산을 시작했다. 앞뒤를 막아선 두 사람 중 누가 더 약한 쪽인지 혹은 단숨에 뚫고 나갈 빈틈이 어디인지 그 초조하고 필사적인 계산이 두 사람의 눈에는 훤히 들여다보였다. 칠성이 등 뒤에서 능청스럽게 말을 던졌다. 지금 제 쪽 보고 계시죠? 붉히 만만해 보여서. 근데 유감이지만 저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도간에 든 사내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다. 이내 사내가 이빨을 꽉 깨물었다. 결단은 빨랐다. 품속에 머물러 있던 손이 벼락같이 튀어나왔다. 시퍼런 날을 세운 비수한 자루가 칠성의 가슴팍을 향해 쇄도했다. 거봐요. 내가 만만해 보일 거라니까. 칠성이 가볍게 상체를 틀며 날아드는 비수를 비껴냈다. 그와 동시에 뻗은 손이 사내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어 반대편으로 강하게 비틀었다. 사내의 상체가 앞으로 확 꺾이며 중심이 무너졌다. 그 찰나 묵묵히 서 있던 하온이 유령처럼 사내의 등 뒤로 다가와서 손날로 사내의 뒷목을 정확하고 무겁게 내리쳤다. 사내가 비명조차 지르지도 못한 채 단숨에 기절했다. 칠성이 쓰러진 사내의 등 뒤로 양팔을 꺾어 쥐고는 사내의 허리띠를 풀어 손목을 임시 올감했다. 그러고는 축 늘어진 몸뚱이를 가뿐히 제 어깨 위로 들쳐 메었다. 빨리 가요 사형. 대로변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하온이 주변 골목의 기척을 한번 살피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다. 묵공루 옆에 낡은 빈 창고. 설무가 일러준 장소로 하온이 품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다. 설무가 미리 안배해 둔 것이었다. 사내를 거칠게 밀어넣고 굳게 문을 닫았다. 빛 한 줌 없이 어두운 창고 안에는 먼지 쌓인 빈 상자들이 나뒹굴었고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퀴퀴한 곰팡내가 코를 찔렀다. 칠성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사내의 포박을 단단히 조였다. 사내는 짐승처럼 거친 숨만 내쉴 뿐 입을 열지 않았다. 하온이 사내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쪼그려 앉았다. 내가 입을 열든 닫든 여기서 나가지 못하는 건 똑같다. 말을 하면 남은 시간이 조금 덜 괴로워진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사내가 도끼 어린 눈으로 하온을 노려보았다. 두려움 따위는 없는 철저하게 훈련받은 새작의 단단한 눈빛이었다. 왕철은 누구에게 보고를 올리고 있나? 대답이 없었다. 청운문 내부에 심어둔 끈아풀이 누군가?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곁에 선 칠성이 무심하게 툭 던졌다. 지금 왕철이 머무는 객잔방, 이미 설무 어르신 쪽에서 빈틈없이 에워싸고 있어. 내가 여기서 이 악물고 버텨봤자 결국 꼬리 잘려버림받는 건 너 혼자란 소리야. 그 순간 바위 같던 사내의 눈빛에 처음으로 미세한 파동이 일었다. 작은 균열을 하온이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왕철을 믿지 못하는군. 사내가 입술을 짓씹으며 고개를 돌렸다. 내부의 끈아풀이 누구냐? 청운문 안에 숨어있는 자말이다. 지독한 침묵. 하온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기다리지. 그가 칠성에게 가벼운 눈짓을 보내자 두 사람은 사내를 구석에 내버려둔 채 창고 한편으로 물러났다. 두 사형제는 사내를 무시한 채 시선조차 주지 않고 바닥에 널브러진 빈 상자들을 건드리며 의미 없는 행동으로 시간을 흘려보냈다. 숨막히는 정적이 창고 안을 채웠다. 반각이
지나 일각이 다 되어가자 피를 말리는 고립감을 견디지 못한 사내가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청운문 안에 숨은 놈의 정체는 나도 모른다. 하운이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연락망은 어떻게 움직이지? 왕철 그놈이 철저히 따로 관리한다. 나는 그저 바깥에서 들어오는 놈들을 객잔으로 연결해줬을 뿐이다. 그럼 왕철의 윗선은 누구냐? 사내가 이를 뿌득 갈았다. 모른다. 단 한 번이라도 마주친 자가 있을 거다. 직접 하달되는 지시를 받은 적이 분명 있을 텐데. 사내가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피하자 하운이 한 걸음 다가섰다. 이름이 아니어도 좋다. 사소한 특징이라도.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창고 안을 맴돌았다. 한참 뒤 사내가 체념한 듯 천천히 뱉어냈다. 낙양성 놈이 아니었다. 억양이 확연히 달랐어. 북쪽 거친 북방의 억양이었다. 나이와 생김새는 40대 중반. 그리고 왼쪽 귀 아래로 흉측한 흉터가 하나 있었다. 하운의 시선이 허공에서 칠성과 부딪혔다. 그게 전부인가? 그게 전부다. 사내가 털썩 고개를 떨구며 두 눈을 감았다. 더 이상은 쥐어짜도 아는 게 없다. 창고 밖으로 나섰을 때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한 참이었다. 골목 어귀에는 설무가 미리 안배해둔 수와 둘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하운이 턱짓으로 창고 안을 가리키자 두 사람이 지체 없이 안으로 몸을 숨겼다. 칠성이 굳게 닫히는 창고 문을 돌아보며 물었다. 묵공무의 왕철은 어떻게 됐을까요? 설무 어르신 쪽에서 깔끔하게 처리했겠지. 그럼 청문 내부에 숨어있다는 진짜 첩자는 아직 오리무중이네요. 중간 연락이 끊기면 반드시 초조해져서 움직인다고 하셨어. 끈기 있게 기다리면 꼬리가 잡힐 거다. 칠성이 시선을 돌려 저 멀리 청운문이 있는 북쪽 대로를 응시했다. 북방의 억양, 왼쪽 귀 아래의 흉터라. 설무 어르신께 그 단서를 넘기면 분명 뭔가 짚히는 게 있으실 거다. 칠성이 나란히 걷는 하운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사형, 강호일이라는 게 계속 이런 식입니까? 은밀하게 잡고 지루하게 기다리고 정보를 넘기고. 하운이 지는 해를 등진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사제, 그게 진짜 강호야. 차라리 칼 뽑고 시원하게 치고받는 게 100배는 쉬운 것 같아요. 검을 섞는 것보다 숨죽여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법이지. 칠성이 그 단단한 목소리를 들으며 하운의 보폭에 발걸음을 맞췄다. 옛날에 무영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강호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진짜 고수는 싸움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 가만 보면 꼭 사형 얘기 같아서요. 하운은 대답 대신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칠성이 씩 웃으며 농을 던졌다. 칭찬인데 왜 반응이 없어요? 알고 있어. 화생당 뒷방으로 돌아왔다. 설무가 탁자 상석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 의자에는 청운문의 소란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미 양측 간에 긴밀한 연락이 닿은 모양이었다. 두 사람이 들어서자 설무가 짧게 물었다. 결과는 왕철과 접선하던 끈앞을 하나를 잡아 입을 열었습니다. 윗선은 북방의 억양을 쓰는 40대 사내, 왼쪽 귀 아래에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설무에 가라앉았던 눈빛이 예리하게 번뜩였다. 왼쪽 귀 아래라. 짚히는 놈이라도 있으십니까? 설무가 무겁게 입을 다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직 확신할 순 없다만 한 달 전쯤 그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자가 낙양성에 몰래 스며들었다는 정보가 있었다. 흑마교의 중간 관리자급인 살수다. 소란이 굳은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본문 내부에 숨어있는 첩자의 정체는 아직 모르는 거군요. 왕철과 윗선의 연락이 뚝 끊겼으니 조만간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칠 겁니다. 설무가 하운과 칠성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수고했다. 아주 잘 처리했어. 참으로 짧고 건조한 치하였지만 깐깐하기 그지없는 설무의 입에서 나온 칭찬이었다. 칠성이 그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설무 어르신 칭찬 듣기가 8년 무관 진도 무관주님 칭찬 듣기보다 훨씬 더 하늘의 별 따기 같네요. 설무가 찻잔을 들며 칠성을 흘겨보았다. 칭찬이란 원래 드물어야 그 값이 무거운 법이지. 이윽고 소란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 두 분의 노고에 청운문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칠성이 그런 소란을 가만히 응시했다. 저희 스승님께 전해주시기로 한 약속 잊지 않으셨죠?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칠성이 잠깐 망설이다가 애틋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중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스승님께 조금 더 전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란이 흔들림 없는 눈으로 칠성을 마주 보았다. 조만간 꼭 그럴 기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 묵직한 약속 하나면 칠성에겐 모든 보상이 충분했다. 화생당의 문을 나서자 어느덧 짙은 어스름이 내려앉은 저녁이었다. 낙양성 거리 곳곳에 내걸린 홍등이 하나둘 붉은 불을 밝히기 시작하는 시간. 칠성이 밤거리를 걷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뭔가 큰 걸 하나 해낸 것 같으면서도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끝내지 못한 기분이에요. 진짜 쥐새끼는 아직 청운문 내부에 숨어 있으니까 그놈까지 마저 솎아내야 이 찝찝함이 확실히 끝나겠죠? 그렇지. 언제쯤 꼬리를 드러낼까요? 하온이 흔들림 없는 눈으로 앞을 보며 덤덤히 짚어냈다. 연락이 끊겨 초조해졌을 테니 빠르면 내일. 아무리 숨죽여도 사흘 안에는 반드시 움직일 거다. 칠성이 등불이 환하게 켜진 어느 식당의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결국 그때까지 또 죽어라 기다려야 하는 거네요. 그렇지. 사형 알맞다나 저도 무공 말고 기다리는 연습부터 좀 해야겠어요. 하온이 무심하게 발걸음을 돌리며 툭 던졌다. 일단 밥부터 먹자. 칠성이 피식 웃었다. 저 꼬르륵거린 거 벌써 눈치채셨군요. 내 속을 눈치챈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배가 고파서 그래. 칠성이 참지 못하고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폭풍 전야처럼 아슬아슬했던 낙양성의 하루가 두 사형제의 가벼운 농담 속에서 그렇게 평온하게 깊어가고 있었다.